자, 1번에 리을하고 비읍이겠죠. 리을하고 비읍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2에는 4죠. 그죠? 2에는 4인데 지금 정상형이 4인데 간데 나하고 다를 보니까 지금 228조. 228조. 기초문제부터 다 발견해 주잖아요. 228조. 1번에 리을 비읍이에요. 리을하고 비읍. 감수 1분의 1이 일어날 때 성염색체만 비분리가 1에 일어났다면 만들어지는 정자의 염색체 구성으로 가능한 것 n 플러스 1, n-1 감수 1분의 1 비분리에서 상동염색체가 같이 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 각각 x, y 같이 풀리고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을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정자의 구성 x, y를 한꺼번에 갖거나 그지 그 말이야. 성염색체가 없거나 네? 그래서 x, y를 한꺼번에 갖거나 그죠? x와 y를 한꺼번에 갖거나 x와 y를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거나 여기는 성염색체가 없거나 이렇게 살짝? 오케이. 자, 리을 비읍이 되고요. 2번은 전좌랑 역위. 그쵸? 다는 전자고 여기라고? 나가 지금 t가 하나 더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거꾸로 뒤집어 붙은 게 아니라 그지? D가 하나가 더 뿅 들어간 거야. D만. 그래서 D만. 중복. 그죠? 중복. 4번. 처복 중복 말복할 때 중복. 아 노제. 짬블리급이었어요. 짬뿌리보다 노잼이었어요. 자, 이번에 그래서 4번. 야, 영상에 들어간다고 짬블 얘기하지 말라고. 자, 갑자기 무슨 초복 중복. 아, 진짜. 자, 이번에 4번. 자, 3번. 자,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입니다. 자, 그림이 없는 상염색체 모두가 정상적으로 존재했는데 21번이 지금 2개 있네. 그죠? 다운 중국. 다운 중국. 그죠? 4번 갈게요. 염색체 비분리로 3N, 4N. 배수성이죠? 5번이죠? 네. 개념으로 봤어요. 자, 5번 갈게요. 5번. 자, 염색체 일부가 비상동에 옮겨붙는 거. 4번 전자죠. 4번 전자. 6번 정상인과 태아의 핵형 일부입니다. 그죠? 핵형 일부인데 1번하고 12번 색깔이 약간 크로스 됐죠? 그러니까 1번하고 12번 사이에서 뭐가 일어났어? 전자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전자가 일어나는 건 맞고 그래서 니은 맞고 근데 태아의 염색체 개수는 똑같이 둘둘둘둘둘 2n으로 정상으로 있는 건 맞죠? 네. 그래서 기억도 맞고 그럼 디귿이 맞냐 안 맞냐 판단을 해야 되는데 4번의 빨강색이 그지? 4번에 해당하는 염색체의 정보 일부가 잘린 건 아니야. 네. 안 잘렸는데 그것의 일부가 어디에? 18번 아래쪽에 붙었죠. 그러니까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4번의 일부가 복사가 된 다음에 18번에 붙은 형태의 돌연변인 거야. 염색체 구조이죠. 걔의 명칭은 따로는 없어. 그지? 근데 비상동사인데 서로 교차가 된 건 아니잖아. 전자가 완벽히 된 건 아니지만 일부가 복사가 된 다음에 거기에 붙은 거니까 그런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서 5번. 5번이 맞습니다. 디귿이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이거는 특정 멘트는 없지만 이런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돌연변이. 네. 염색체 구조이상. 그 다음에 이제 7번 갈게요. 어떤 사람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염색체 비분리인데 가는 정상 정자를 형성한 거다라고 되어 있죠. 보니까 가에 지금 X염색체를 2개씩 갖고 있네요. 그죠? X염색체가 감수 1분의 1 비분리네. 그죠? 그래서 X염색 2개를 갖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X와 Y를 하나씩 갖고 있는 모습인데 나에 해당하는 C와 D는 그죠? N개로 정상이죠. 아빠 쪽은 정상 정자고 엄마 쪽이 지금 X염색체가 2개 들어있는 상태지. 그럼 클라인펠터랑 터널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지? 클라인펠터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려고 한다면 엄마 쪽에 X염색체를 2개 주고 그죠? 아빠 쪽이 Y를 가지고 있는 정상 정자와 이렇게 된 게 수정이 되면 클라인펠터겠죠. 그래서 A와 D가 만났다 그럼 클라인펠터가 태어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럼 터널가 태어나려면 그죠? 터널가 태어나면 아빠는 X를 줬어. 그죠? 아빠는 정상 정자와 수용이 된 거니까. 근데 엄마 쪽이 성염색체를 안 주면, 그죠? 엄마 쪽이 성염색체를 안 주면 터널가 되어있죠. 그래서 엄마 쪽 B와 C, 그죠? 그게 터널. B, C가 터널, A와 D가 클라이펜터. 볼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그리고 8번. 태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양수 검사인데요. 이제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 아이가 또 돌아다니고 있겠죠. 발생하는 중간쯤에. 그때 이제 양수 검사가 있고 육모막 검사가 있어. 나온 김에 설명해드려보면 육모막 검사는 육모막. 육모막 검사 그리고 태아의 양수 검사. 양수는 그거 아니에요? 물.
그지. 아이를 그 추위와 감싸는 건조로부터 보호하는 물이죠. 액체인데 거기에 이제 막 발생을 하다가 얘가 이제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예정된 셀데스라고 해서 미리 그냥 일부러 죽여서 일부러 세포들이 떨어져 나온 형태들이 있거든요. 태아의 어떤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다 보니까 필요하지 않은 조직들 덩어리는 떨어져서 그 양수에 또 돌아다니기도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양수에 있었던 태아 세포 일부를 추출해가지고 태아의 체세포 분열을 이제 체세포 분열 줄기대로 배양을 시키는 거지. 그렇게 되면 태아코 세포가 체세포 분열 줄기대로 배양이 돼서 두 개씩 정상적으로 있는지 혹시 하나가 더 있는 건 아닌지를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게 그게 이제 핵형 검사인 형태고 근데 이제 둘의 차이는 뭐냐면 육모막은 엄마와 아이의 그걸 착상할 때 엄마의 세포 일부와 아이 세포 일부가 융합하면서 태반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죠. 여기서부터 이제 배꼽으로부터 연결된 탯줄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탯줄 말고 이 태반이라는 엄마의 자궁하고 연결된 이 조직 부분의 육모막에 태아세포 일부를 이제 막 초음파를 잘 보면서 떼어내.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산모의 나이가 좀 많다거나 그 경우에는 좀 임신 초기쯤 혹시 이 태아의 어떤 염색체 수 이상이랄지 염색체 구조 이상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임신 초기 때쯤 할 수 있는 검사예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쪽에서 권하는 경우 좀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고 양수 검사는 그래도 한 14주 이상 지났을 때 얘는 한 8주 정도쯤이 됐을 때 용모막에 있는 태아세포 일부를 떼내서 똑같이 핵형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 없는 것 했는데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수 이상하고 염색체 구조 이상을 알 수 있죠. 근데 염색체 수 이상하고 구조 이상은 알 수 있지만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알 수 있을까? 없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에 해당하는 종류인지 아니면 염색체 구조 이상이나 수 이상인지를 알아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오케이, 답 1번. 자, 9번. 남모양 적격 빈혈증에 대한 개념이죠. 답은 2번이죠. 그죠? 염색체 수는 정상적으로 46개를 갖습니다. 10번. 어떤 사람의 체세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X 염색체 2개와 Y가 1개일 때 XX, Y네. 클라인펠터. 그러면 옳은 거다고 물어봤어요. 모두 47개의 염색체 수를 갖는다. 맞죠? 3번입니다. 근데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가 뭐예요? 그게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가 뭐냐면 그 아이의 피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통해 그 대사가 예를 들어서 페닐케토뉴증이나 페닐케토뉴증 같은 경우에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분비가 되지 않아야 하는 혈장 단백질이 돌아다닌대. 그걸 이제 증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정상적일 때는 돌아가지 않는 특정 단백질이 혈액에 돌아다니는 경우를 통해 그걸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네, 그래서 알아내지게 되면 이제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알비노증이라는 게 페니케토뉴증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당분간 아이가 커가기 전까지는 그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것이 섭취가 제한되도록 시기를 좀 조절해줘야 돼. 네. 이게 선천적 대사 이상 검사라고 보면 돼. 혈액에 돌아다니는 특정 뭔가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3번이야. 그래서 10번 답은 일단 3번이고요. 11번에 X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정상인데요. 유전병은 지금 소문자 A, 소문자 A를 갖고 있는 상태고, 자, 소문자 A를 하나만 갖고 있었을 때 소문자 A가 발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대문자 A 때문에 정상으로 발현되고, 소문자 A를 2개 갖고 있을 때 발현되는 형태니까. 옳은 것 하고 물어봤죠.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이 어쩌겠어?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X 염색체 위에 놓여있는 정보니까 우리가 생맥 마치 푼 것처럼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어 버리면 바로 표현되잖아. 바로 발현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자, 12번. 자,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된 어떤 유전병입니다. 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 대립 유전자가 대문자 H, 열성을 H라고 했을 때 1의 유전자형을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정상이 지금 색깔이 노란색이죠. 오케이? 그리고 유전병을 갖고 있는 집에서 얘를 엄청 많이 났네요. 국가에 보온을 했네. 자, 국가 이렇게 유공자인데요 거의. 자, 요렇게 선명이 나오고. 유전병이고 여기 지금 정상이잖아. 정상이고 정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는 정상인데 여기는 지금 병이 있고 또 여기도 병이 있는 남자가 태어났네. 그죠? 병이 있네. 자, 근데 우성 유전이라고 이미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죠? 정상이면 정상이 열성이고 그죠? 우성 하나를 갖고 있는 거고 이 하나를 갖고 있어야 아빠하고 엄마한테 하나씩 물려받아서 얘로 정상이 표현되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유전자형 1의 유전자형은 소문자 HH 얘와 똑같겠네. 그죠? 소문자 HH가 되는 거고 2번은 지금 잡종 우성인 거죠.
그죠? 잡종인평. 그리고 얘가 태어났는데 얘는 정상인 형태로 결혼한 거니까 얘랑 똑같네. 그죠? 그럼 여기서 그죠? 2와 3, 4에서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유전병을 가질 확률 유전병이거나 정상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2분의 1 맞죠? 우성 유전이니까. 그죠? 그리고 굳이 X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넘겨볼게요. 자, 그럼 이제 실력 향상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답을 먼저 불러드리고 필요한 것만 좀 설명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그 다음 진도 설명을 나가야 되니까. 자, 1번에 3번, 2번에 4번, 네, 3번에 3번, 4번에 2번입니다. 자, 질문. 4번. 4번. 네, 4번 풀게요, 4번. 자, 지금 어떤 유전병, 상염색체 위 유전병 가게 됩니다. 정상인데, 우성 유전이에요? 열성 유전이에요? 우성 유전이 아닌 열성 유전. 맞아. 우성 유전이 아닌 열성 네. 유전? 네, 우성이 아니고요. 정상 표현형인 엄마 아빠 밑에서, 정상 표현형인 엄마 아빠 밑에서 정상이 아닌 병 자식이 태어났잖아. 그지? 그지? 병. 얘가 병이야. 유전병. 그리고 지금 보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X를 고려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정보를 많이 준 거니까. 그리고 여기가 병이 있는데, 그죠? 그럼 얘를 그냥 TT로 표현할게. 너 TT. 그죠? 상이라고 했으니까 대부죠 T, 손 TT.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결혼해서 얘가 태어났는데, 그죠? 근데 얘는 무조건, 그죠? 아빠가 어떻게든 줄 수 있는 게 소문자 T잖아. T를 주는데 정상이니까 대문자 T를 갖고 있는 얘는 잡종이야. 얘가 병이 표현이 안 됐겠지. 그지? 그래서 A와 B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을 때의 상황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그리고 너 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병이 있게 태어났다는 건 이 엄마도 하나의 우성 유전을 하나의 열성 유전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지? 소문자 TT를 한꺼번에 몰아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 돌연변이 뭐 유전병 단원이긴 한데 그냥 정상 가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기억. B에는 유전병 대림 유전자가 없다. B에는 유전병 대림 유전자가 없을 수가 없다. 그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았다 무조건. 그죠? 이게 유전병 대림 유전자니까 이렇게니까 기억은 없다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리다. 맞죠? 자, 유전병 유전자는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맞죠? 맞아요. 그다음에 A와 B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주명아 듣고 있죠?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 이 아이가 유전병을 나타낼 확률이 50%. 100%가 아니죠? 그죠? 50%. 이러면 정상, 이러면 그죠? 병. 그죠? 50%죠. 그래서 디귿 또 틀리죠. 2번. 답은 2번. 얘는 정상, 얘가 병. 그죠? 얘 뭐 돌연변이 단원에 있지만 그냥 우리 가계도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유형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5번부터 8번까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5번에 5번. 자, 6번에 4번. 7번에 3번. 8번에 2번. 나왜 7번이 8번 풀어주겠지. 자, 질문. 여기서 푼 거 같은데. 8 전 시간에 풀었어요. 아, 7, 8 전 시간에 풀었어요. 5번 기억이 왜 틀려요? 5번 기억이 왜 틀려요? 5번 나 기억이 왜 틀리다고 틀려요? 해놓고 틀리다고 기억이 왜 해놓고 맞아요? 기억이 왜 맞냐고요? 정상하고 가를 비교하세요, 오빠. 눈이 삔 거 아닙니까? 저 왜요? 보라색이 좀 줄어들지 않았어요? 보라색에다가 5번 혹시 염색체가 너 가에 길이 측정 모델 돈으로? 그리측 지리 측정 어디 못하네. 있어요? 아이, 여기가 정상군이고 네? 아. 얘보다 대급 얘 길이가 작잖아. 오케이. 결실이 나왔지. 이제 또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숙제를 해와야 질문이 있겠지. 자, 넘겨볼게요. 자, 232쪽에 9번부터 12번. 자,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5번. 12번에 3번. 왜 이게 5번이 아닙니까? 12번? 네. 12번? 지금 풀었어요 이거. 수업 시간에 푼 거 아니야, 이거? 안 풀었냐? 12번? 뭐라고 했어요? 풀어오라고 했구나. 12번. 자, 터너 증후군 환자인 B의 정록생맥 가계도입니다. 터너 증후군인데 정록생맥 가계도네요. 자, 근데 정록생맥이 남자였고요. 그죠? 여기서 지금 정상인 A가 태어났네요. 그리고 여보고 여기 B가 태어났어요. 그죠? B가. 그러면 얘는 보인자. 네. 아빠한테 이거 물려받아서. 네. 정록생맥에 대해서. 그죠? 그 다음에 B인데 B가 병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B가 지금 B를 제외한 다른 가족은 모두 획형이 정상이면 그러니까 B가 터너 증후군이다 이 말이야. 그지? B가 터너 증후군이다 이 말이야. 터너. 근데 그래. 주어진 염색체 피부리에 다른 돌연변이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B가 터너 증후군이거든. 근데 생명이야. 그지? 딸이야. 근데 두 분 중으로부터 한 분한테만 물려받는 거. 그럼 초이스를 하라는 거지.
아빠는 만약 아빠가 정상 X를 주면 얘는 발현될 수가 없지. 그지? 네. 아빠는 XY니까 아빠가 정상 X를 주면 발현될 수가 없고 터너이면서 생명인 엄마가 정상적으로 X 염색체를 하나를 준 거고 엄마가 그죠? 아빠는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좀. 아빠는 안 준 거. 그지? 아빠가 안 준 거. 네. 아빠가 주면 이제 공인 효과니까 정상적인 표현형으로 나와버릴 거잖아. 그럼 기억 B는 정록생명 대리운전자를 아버지로부터 아니 말도 안 해 소리 하지 마. 그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자, B는 A의 감수 분열에서 A의 엄마의 감수 분열에서 성염색체의 염색분초에 비분리가 일어난 남자가 아니 엄마는 정상적으로 줬다니까? 그치? 엄마는 정상적으로 B한테 줬다니까? 엄마의 생명유전자를 아. 그치? 엄마의 생명유전자를 얘한테 정상적으로 준 거고 아빠가 안 준 거야 아빠가 안 줘야 45개 염색체 수를 갖는 그죠? 84 플러스 X0의 네. 이 베이비가 태어날 거 아니야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 B의 남동생이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럼 B의 남동생은 정상적으로 태어난대 B의 남동생은 정상으로 태어난대 저런 상태야 남동생이 태어날 때 남자라고 한정을 했어 정록생명 남자라고 한정을 했어 그러면 기거나 아니거나 맞죠? 50%. 50% 삼번이네. 지금만 맞지 3번이지 이거는 얘 틀리면 안 돼요 자 13번 줄였는데요. 자랑스럽습니다 자 13번부터 16번 16번에 5번 14번에 4번 16번에 16번. 아 미안해 13번에 sorry 13번에 5번 14번에 4번 15번에 기억이 결실 니은이 여기 니은도 쓰라 했어요? 기억 정자 기억하고 정자 니은에서 일어난 도료면 이름을 구분하시오 기억은 결실 니은은 여기 거꾸로 뒤집어져 붙은 거죠 주명아 듣고 있지 체크해라 자 그다음에 16번에 5번 질문 3번 13번 생화학적 검사와 자, 핵형 분석을 통해 태아의 유전적 특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중기세포 이용해야죠. 체세포 분열 중기니까 핵형 분석으로 염색체 수 이상 여부 알 수 있죠. 근데 페니케톤이었잖아. 에이 유전자 조련병이잖아. 모른다고 했잖아. 몰라. 자 넘겨. 그래서 15번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미안하다. 태아의 생화학적 검사가 미안하다. 여기 지금 생화학적 검사는 추가 검사를 하는 거죠. 혈액 검사를. 그죠? 핵형 분석을 통한 거는 또 따로 있고요. 추가적인 생화학적 검사 P 검사를 통해 페닐케톤요증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아까 설명했던 거. 그래서 기니디가 다 맞는 5번. 핵형 분석 그림만 딱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5번. 넘겨서 234쪽. 그죠? 아직도 갈 길이 멀었네. 우리 236과 237이 있구나. 자, 17번. 2번, 1번, 3번. 자, 이쪽 234쪽에 2번, 17번이 2번이었고, 18번이 1번, 19번이 1번, 20번이 3번이에요. 질문 있어요? 20번. 20번. 볼게요. 표는 민수 가족의 엄마를 제외한, 엄마는 뭔데? 근데 나머지 가족의 어떤 유전병의 발현 여부랑 이 유전병 발현에 관여한 대인물입니다. A와 A별이다. 근데 A별이 유전병 유전자일지 A가 유전병 유전자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너네가 찾아내야 된다. 그죠? 근데 민수, 아빠, 누나, 형, 그죠? 자녀 중 한 명은 자녀 중 한 명이 정상보다 염색체 수가 더 많네. 수가 한 개 더 많다. 아빠가 정상이야. 근데 표현형 정상인데 A와 A별을 1, 0으로 갖고 있고 아빠가 비정상이지 않겠지. 아빠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엄마는 안 알려줬어. 근데 민수는 남자라고 봐야 되겠지? 남자. 그 다음에 유전병을 갖고 있는데 0이네. 민수가 누나 정상 그죠? 1, 정상 1, 형 1, 0일 때 정상. 그래요. 누나가 지금 A별하고 A를 둘 다 갖고 있죠. 그죠? 민수가 여자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확정할 수 없으니까 민수는 남자라고 봅시다. 민수랑 그러니까 보통 철수랑 영희를 많이 쓰는데요. 그죠? 여기 이제 EBS에서 민수가 언급되니까. 형 누나라고 한 거 보면 남자라고 추측할
있었어. 아 맞네. 그래요. 형 누나니까. 민수가 남자라는 건 트랜스젠더이에요. 고정관념이야. 민수도 여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트랜스젠더까지면 너무 생각해야 되는 경우수가 너무 많지 않겠니? 남들 웃고 있는데 왜 너는 거기가 떨어지냐? 자, 근데 있잖아요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하면은 아니 죽을래 지금. 염색체는 X, Y 똑같아요. 아니 트랜스젠더라고 해서 무조건 염색체 수가 다 이상한 건 아니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X, 정상적인 남성인데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성을 이렇게 원했을 수 있지. 그럼 내 X, Y 그대로죠 근데 그대로지. 겉만 바뀐 거지. XX 겉에만 떼고 붙이고 한바퀴. 그렇게 스카시미랑 뗄 수가 있었어요? 아, 또 거기까지. 야, 미안해.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네. 자, 아무튼, 자, 여기 문제 풉시다. 문제. 아빠 정상이래. 아빠 정상인데, 아빠는 A별을 하나 갖고 있어. 아빠 쪽에 문제가 있을 건 아닐 것 같으니까 A별을 하나 갖고 있고. A 별을 하나 갖고 있다. A를 하나 갖고 있고. 아빠가 A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진짜. 짬블리. 진짜. 진짜. 근데 누나는 A 별이고. 누나가 A 별. 근데 A가 우성유전이네. 정상이고. 두 개 갖고 있을 때 누나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 갖고 있는데 병이 표현이 안 됐으니까. 그지? 정상이니까. 근데 근데 이렇게 바로 보여주게끔 주는 거냐? 느낌이 얘가 유전병 유전자다 형이. 근데 X 염색체 위에 있을 것 같은데 X 위에. 왜냐면 이제 성별이 서로 다른가. 너가 병일 것 같고 너가 이제 염색체 수가 한 개가 더 많은 그죠? X 염색체 하나 더 가는 형태처럼 더 많은 형태일 것 같고, 형은도 아빠도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은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게 아니라 일값으로 갖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저 A나 A별이 X 위에 있을 것 같아. 위에 있다. 남성 정보 때문에 남성 정보로 X 위에 있어요 오빠. X 위에 있어서 아빠가 지금 XAY고 그죠? 근데 XY고 얘를 누나에게는 이렇게 줬겠지 그죠? 그리고 형이 Y인데 XA인데 아빠로부터 물려받지는 않았을 거냐 그지? 아빠로부터 왜요? 물려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아빠한테는 안 왔을 것 같아. 왜요? 엄마가 안 주거나? 아 맞네. 그럼 그럴 수가 없잖아. 염색체 수가 한 개가 더 많은 구조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아빠가 Y는 아빠가 줬고 엄마가 XA를 줬고 XA를 엄마가 XA를 줬고 그러면 네 누나 설명했고 민수는 지금 A별을 2개 갖고 있거든. 민수는 A별을 2개 갖고 있잖아. 근데 염색체 수가 한 개가 더 많대. 근데 아빠가 A별을 갖고 있지 않거든? 아빠가. 그래서 그러네. 여기에 누나의 A와 A별이잖아? 듣고 있어요 고준이 군? 네, 그래서 A랑 A 별 누나가 A와 A별인데 이 A는 확실하게 아빠가 줬겠어. 아빠가 확실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A별은 엄마가 갖고 있어서 엄마로부터 하나를 물려받은 거겠는데 그치? 네. 그러면 이 누나와 형의 정보로부터 엄마라는 사람의 유전자형이 알을 수 어떻게 있어요. 있다라고 해서 알 수 있어. 누나와 형의 정보로부터 엄마는 얘 A별과 A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민수가 A별을 2개 갖고 있으면서 그죠? 근데 성염색체든 상이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염색체 수를 한 개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하는 형태로 민수라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죠? 근데 A별을 2개 갖고 있거든. 그러면 누가 엄마. 비정상적인 상태를 줬고 정상적인 Y를 줬겠어? 엄마가 비정상. 엄마가 비정상적인 이 A별을 2개를 한꺼번에 준 거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 A별하고 A는 상동염색체잖아. 그러니까 상동염색체가 비분리된 상태로 준다라고 하면 이 민수가 A별과 A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잖아. A도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상동염색체를 같이 받은 게 아니라 엄마 쪽에서 저 A별을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가 그치? A별을 가지고 있는 염색 분체가 이 감수 2분열 때 그죠? 한 곳에 같이 가서 풀려버린 이 A별을 2개 가지고 있는 이 난자를 그죠? 이 난자를 얘가 누구랑 Y만 가지고 있는 정자랑 수정에 참여해서 누가 태어난 거야? 민수가 태어난 거지. 이렇게.
맞죠? 그래서 A별을 두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X, A별, A별. 엄마로부터 저걸 한꺼번에 받은 거고 Y를 받은 너는 클라이언 팩트 사실이고. 그죠? 여기서 정보를 뭐 한 명은 비불이다라고 한 명은 정상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안 줬지만 그 전체적인 흐름에서 논리적으로 맞게끔 뽑아내야 되는 형태의 문제였어. 그래서 이 유전병은 열성으로 유전된다라고 그러는데 유전병이 열성인 건 맞아. 그렇죠? 유전병이 열성인 거 맞고요. 자, 엄마의 유전자랑 잡종인 게 맞아. A별 A가 맞고요. 기억하고 니은 맞죠? 자, 염색체 비불 현상이 일어나는 정자는 비불이가 아니야. 그죠? 민수는 손민수가 아니라 민수는 아무튼 남성이니까. 짬불리 민수 진짜. 남성이니까 비불이 현상이 일어난 정자가 아니라 비불이 현상이 일어난 남자가 수영에 참여한다. 비불이 일어난다. 그죠? 답만 부르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하나 더 풀고 그 다음 설명 들어가자. 자, 오른쪽 4번 1번 3번 4번 질문 있어요? 22번 24번 24, 22 오케이. 자, 쉬었다가 종 딱 치면 판다스틱 백이 치면 할게요. 저희 좀 늦게 쉬었어요. 아유 진짜 나가야지. 햄부기 부기. 자, 볼게요. 네. 보면은 지금 두 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22번하고 24번. 자, 22번에 페닐케톤요증의 특징과 아미노산 일분인 페닐알라닌이 체내에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알려줬죠. 그러니까 특정 효소가 거기 효소 A가 효소 A가 제대로 안 만들어지게 되면 생기는 질환이 페닐케톤요증이야. 타이로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이게 축적되는 거야. 예, 그지? 그러면 축적이 돼서 페닐피루부산으로 페닐알라닌이 왔다 갔다 체인지는 된대.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 그걸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 페닐알라닌이 만약 섭취를 했다. 그러면 걔가 페닐피루부산이 쌓여있겠지. 그 쌓여있던 것들이 오줌이나 땀이나 이런 형태로 바깥으로 분비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 검은색 소변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오줌에서 소변에서 페닐피루부산이 검출이 된다라고 하는 거 맞고요. 염색체 수이상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아니고요. 자,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되는 반응이 활성화가 되더라. 활성화가 안 돼서 생긴 거잖아 지금 현재. 그래서 기억만 않는 거. 너무 많게 되면 페닐피루부산이 이제 오줌이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도 배출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 많아서 모르겠어요. 많으면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아서 땀으로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더 쌓여가지고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뇌신경 장애가 좀 생길 수도 있어서 이제 지적 능력에 이제 장애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대. 자, 24번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글루탐산이에요. 그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베타사슬의 6번째 아미노산인 글루탐산이 지정된 어떤 코돈에 의해서 글루탐산이라는 친수성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 돼. 그게 와야 되는데 특정 염기별 하나만 딱 바뀐 것 뿐인데 발린이라는 친수성이 아닌 물을 싫어하는 소수성 아미노산이 와서 생기는 형태로 적혈구가 서로 접혀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도록 막 접혀져서 선천적인 악성 빈혈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기억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미노산 서열이 변해도 헤모글로빈 단백질 구조는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죠. 달라졌죠. 얘 때문에. 예, 왜냐면 단백질끼리의 입체 구조가 되게 중요한데 동글동글한 원반형의 모양에서 접혀진 형태처럼 산소를 이제 물하고 안 친하니까 물하고 접근을 안 하려고 접혀진 형태처럼의 베타사슬의 모양들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적혈구의 모양도 전반적으로 같이 동반해서 달라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지어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생각 틀린 거고요. 헤모글로빈 유전자에서 일어난 돌연변이 때문에 유전자에서 일어난 돌연변이 때문에 아미노산의 서열 변화가 나타나서 생긴 형태죠. 니은 지금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답 4번이에요. 기억 디귿이 맞죠? 그죠? 이렇게. 자, 당연히 여기 236쪽과 237쪽이 숙제일 것 같은데, 그죠? 진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숙제로 내줘버린다고요? 내줘야지, 당연히 내줘야지. 아니야,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 너는 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 해봅시다. 해보고 싶은 사람 아니 또 누가 있나? 투표까지야. 무슨 재판에 넘기는 거야? 공개 재판이야. 웃겨 죽겠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 236, 237 숙제고요. 236, 237. 자, 두 쪽 한 장밖에 아니니까 꼭 해보시고 적어놓을게요. 도전하시고 이제 개념 수업이 딱 2번 남았잖아요. 딱 2번. 제가 이제 5단원, 그러니까 2월 달까지 계획했을 때 2월 달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3월 넘어가서는 1단원부터 해서 좀 스피드 있게 천천히 계속 밟아갈 거야. 그러니까 1단원, 2단원, 3단원, 특히 3단원에서 글 수축하고 흥분의 전도단원을 여러분이 진짜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건 뭐라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들을 만날 건데 바로 만나면 힘들어. 나 그냥 포기할래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럴까봐 야금야금 순서대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좀 들어가긴 할 건데요. 1, 2, 3단원이 유전보다는 좀 수월할 겁니다. 저한테 생물을 좀 하셨던 분들은 저 친구가 거의 공부를 안 해보이지만 그래도 가끔 주워들은 걸 워낙 많아서 이번에 통합각 시험 봤을 때 생물도 되게 잘 봤거든요. 생물에서 1등 했잖아요. 17개 받아가지고 16개 많은 사람 있어요? 있는 것도 같아. 있는 것도 같아. 15개 조금 많이 받고 16개도 있어요. 범위가 몇 개였지? 15개. 그랬구나. 안타깝게 2개 차이. 14개 있었어요. 있겠지. 4개도 있어. 4개도 있어. 4개도. 4개도 있어. 배신 당해버렸어. 아무튼지 간에 그래서 주워 들은 게 많이 있는 친구들은 3단원 초반부는 어렵진 않게 느낄 거야. 근데 이제 근수축, 횡문전도 부분은 나한테 중학교 과정에서 전혀 들었지 않았던 부분이고 요즘은 준킬러 단원으로 어렵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난이도를 높여서 좀 잘 잡아야 하는 부분이고 5단원은 좀 웃으면서 가도 되는 부분이야. 웃으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점수를 퍼줄 수 있는 부분인데 혼자 이제 점수를 못 획득해 가겠죠. 그래서 일단 5단원을 제가 2주에 2차시에 걸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247하고요. 247하고 249 동그라미 쳐봐. 247, 249는 이 수 쪽은 여러분이 고일 통합을 하시면서 만나는 단원이기 때문에 양념. 네, 양역 음엽이랑 생태계와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고일 통합각 2학기 내용에서 만나지는 부분이거든. 거기 이제 세권 정도 수준의 문제들이 고일 통합 때 내신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여러분이 통합각을 수능을 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생명과학 원에 많이 누적된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 막 수능에서 만나게 되겠죠. 제대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차피 고일 통합을 하시면서 만날 거니까 여기는 생략하고 넘어갈 거고 생명과학 원에서만 처음 배우는 개념을 여기 생태계 단원에서 좀 해드릴 거라서 어디로 갈 거냐? 자, 251쪽 개체군. 오늘은 개체군 그리고 개체군과 차이가 나는 군집 그리고 개체군의 특성하고 군집의 특성들 그리고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을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네. 잘만 기억하시게 되면 점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야. 일단 개체군의 정의가 뭐야?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동일한 종의 무리. 이제 한 종, 같은 종으로 한 종으로 이루어진 한 종의 개체수, 한 종으로 구성된 개체수 일정 지역분해, 그죠? 이게 지금 개체군의 밀도야. 개체군의 밀도. 개체군의 정의가 특정, 그러니까 여러 종이 믹스되어 있는 상태들이 아니고 뭐 사자 개체군, 그죠? 하나의 지역에 아빠 사자에 엄마 사자, 그다음에 아빠 엄마가 새끼를 낳겠죠. 그러니까 베이비 새끼들 사자들 같은 사자라고 하는 종, 같은 종으로만 이루어진 것들 얘는 사자 개체군, 그죠?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뭐 토끼 개체군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사슴 개체군 이렇게 각 특정 지역에 사슴이라는 종으로 이루어진 거, 사자라는 종으로 이루어진 거, 토끼라는 종으로 이루어진 각각들 여러 개체군들의 모임은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네, 개체군들의 모임, 개체군들의 집단을 줄여서 군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개체군의 특성을 설명할 건데 개체군은 자 일단 지역에서 특정 한 종이 있어. 그럼 이 개체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뭐냐, 또는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죠? 보통 이 야생의 환경에서는 얘네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그냥 얘가 먹잇감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 하에 먹잇감이 없을 경우에만 얘가 이주를 한다거나 다른 지역으로 무리가 이동해 가겠지만 특정 지역에 계속 오랫동안 살겠지, 그지? 그래서 막 뭐 이렇게 돈을 더 들여서 뭐 적은 돈으로 투자해가지고 더 땅을 넓힌다거나라고 하는 그 땅 투기를 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은 크게 변수가 안 돼. 지역은 똑같이 그대로 있는 상태 안에 밀도의 변수, 지역분의 특정 종의 개체수 변화. 이게 지금 밀도거든. 그 개체군의 밀도. 그 개체군의 밀도. 그럼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은 뭐겠어? 여기가
여기서 그지 개체수 증가. 그러니까 개체수가 증가하면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지역이 감소되는 게 아니라 지역 변화는 거의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빠랑 엄마 베이비들이 새끼를 되게 많이 낳는다거나 이제 사망률보다 그지 노년기 들어서 사망하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을수록 개체 수가 증가할 거니까. 그죠?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으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되는 요인이 될 거고, 그죠? 출생률이 높을 때.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 똑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얘네들이, 그지? 이 종이 예를 들어서 먹잇감이 너무 없어서 도망간다거나 다른 종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이입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이입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이출되어서 들어오면, 그러니까 반대로 썼다. 이출되어지는 정도보다 이입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개체의 수가 많으면 밀도가 증가하겠지. 되겠어요? 오케이? 이건 사회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역을 보통 운반하진 않지만, 그죠?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똑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얘네들이, 야, 여기 되게 물도 많고 먹이도 풍부하대. 야, 우리 쪽은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이동하자. 그래서 이동을 해서 들어왔다. 라고 하면, 이입률보다 이출률이 높으면,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입률과 출생률이 높을수록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반대로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는 요인은 이출률이 높고 사망률이 그 지역에서 높으면 개체군의 밀도가 감소하는 요인이 되겠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 좀 기억해 두시고 가시면 되고요. 감소하는 요인은 뭐 사망과 이출, 증가하는 요인은 출생과 이입, 그런 걸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개체군의 생장 곡선하고 개체군의 생존 곡선하고 생장 곡선, 그 두 개를 좀 설명할게요. 이쪽 5단원에서 몇 개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잘 인지하시면 좀 판단이 쉬워요. 자, 전체적으로 특정 개체군의 생장 곡선이 있고요. 그리고 개체군의 생존 곡선. 개체군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는 생존 곡선이 존재하는데, 일단 생장 곡선은 뭐냐?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 있고 실질적인 생장 곡선이 있어.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에 생식이 가능한 암컷과 수컷 한 쌍이 있었을 때, 생식이 가능한 암컷과 수컷이 한 쌍이 있었을 때, 그 암컷과 수컷이 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먹잇감을 잘 섭취하면서 자손이 태어났고, 그 자손들도 다 생식에 참여해서 다수의 자손을 다 낳는다는 전제하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일정 지역에서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개체군의 그 밀도는, 그죠? 여기서 점점점 출생을 많이 할 거니까 낳은 자손들도 계속 또 자손을 낳는데 기여를 할 거니까 어때? 지수로그적으로 증가를 하겠지. 그지? 낳은 자손들도 계속 새끼를 낳는데 기여를 하고, 그죠? 변수가 없는 한에 대해서, 그죠? 이게 무슨 곡선이야? 실제 곡선이 아니야. 얘는 이론적인 생장 곡선이야. 모든 자손이 자신의 새끼를 다 낳는다는 전제하에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 듣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렇게 J자 형태의 기하급수적인 그래프를 그리겠지만, 그지?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실제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에는 증가를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개체 수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져, 다듬어져. 오케이? 일정해지고 다듬어지는데, 이 다듬어지는, 일정해지는 그 값을 우리는 K값이라고 표현하고, 이 K를 우리는 환경 수용 능력, 그 개체 그룹이 어느 정도까지 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지, 환경 수용 능력, 환경 수용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줄여서 환경 수용력. 그걸 K값이라고 하고, 어떤 개체군은 K값이 뭐 200, 어떤 개체군은 K값이 뭐 1000, 어떤 개체군은 K값이 뭐 1000 이렇게 서로 다 다르겠죠, 개체군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개체수의 그 최대 점점을 찍을 수 있는지의 피크값을 K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J자 생존 곡선에서 이때의 시간대쯤에 이만큼의 개체수를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왜 요만큼밖에 개체수를 안 가져요? 라고 물어본다 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그지? 이론적으로는 요만큼 개체수를 100만큼 개체수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80만큼밖에 개체수가 안 태어났대. 그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 잡아먹어서. 그치? 잡아먹은 것도 있겠고, 그죠? 잡아먹힌 것도 있겠고, 그리고 뭐한 것도 있겠어. 점점 개체의 수가, 자손들을 많이 태어나서 얘네들이 많이 태어나면 먹이가 더 부족해지죠. 그 공간 안에, 그지? 공간을 넓히는 게 아니잖아. 정해진 그 공간 안에 있는 먹잇감을 먹으면서 살 건데, 자손이 많아질수록 걔네들 자체가 스스로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
그지? 먹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엇이 증가하냐면 이 밖에 이 두 그래프의 차이가 날 때부터 생기는 걸 우리는 뭐라 하냐? 환경 저항이라고 해요. 여기 다 환경 저항이라고 써져 있죠. 환경 저항. 환경 저항을 우리는 뭐라 하냐? 당연히 그 그룹의 개체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그룹의 개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는 먹이 부족. 그죠? 일정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될 수밖에 없는 먹이 부족이랄지 공간의 부족들이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 그죠? 그리고 점점점 거기 누구 쌀 거니까 노폐물이 축적되면서 공간은 당연히 부족하게 될 거고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그지? 그런 스트레스들을 다 통쳐서 뭐라 한다? 환경 저항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환경 저항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개체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요. T1일 때의 T1일 때, 예를 들어서 이때쯤이 T1, 이때쯤이 T1, 이때쯤이 뭐 T2라고 하자. 그러면 시간 순서에 따라 T1일 때 환경 저항과 T2일 때 환경 저항은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들이 기본값으로 나와요. 언제가 환경 저항이 제일 크겠어요? 맞아요. 시간이 증가되고 개체 수가 제일 많을수록 환경 저항은 많은 거야. 오케이?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이 개체 수가 태어날 뻔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나타나는 거. 그만큼 이상의 환경 저항 때문에, 그죠? 먹이 부족 때문에 못 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환경 저항이라는 개념을 얻고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 곡선에서. 그래서 이론과 실제 곡선의 차이, 환경 저항이라는 개념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S자 형태가, S자형 그래프가 얘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 생산 곡선. 됐죠? 특정 집단의 특정 종이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날 때 이렇게 실질적인 생산 곡선은 S자 형태를 보이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개체군의 생존 곡선에서 생존 곡선이 1, 2, 3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1형, 2형, 3형 타입. 그러니까 개체군, 그러니까 종마다 뭐 A라는 종, B라는 종, 뭐 C라는 종 여러 종들이 있겠죠. 그 여러 종들을 좀 공통 카테고리로 묶어볼 거야. 어떤 공통 카테고리로 묶어봤냐면 이렇게 묶었어. 자, 여기가 시간이야. 그리고 이쪽이 생존율. 네, 생존 개체수. Y축이 지금 생존 개체수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생존율이야.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세 개의 그룹들이 다 100% 다 생존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시간이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그룹이 원래 초기에 그 그룹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살아남아 있는지를 봤더니 첫 번째 1형 그룹은 이 정도로 뚝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시간이 지났었을 때 얘가 지금 50 정도 %면 그지? 거의 초년기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그 그룹의 그 인원수만큼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급격히 생존율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1형이야. 이게 1형. 거의 누구랑 비슷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하고 비슷하죠. 네, 어릴 때 특히 많이 죽을 일은 별로 없잖아.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니까. 그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생물 그룹들이 있는 것 반면에 반대로 얘와 완전 차이가 나도록 거의 처음에는 100 정도의 생존되어 있는 얘네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초기에 요렇게 되는 애들도 있더라. 완전 드라마틱하게 초기에 대부분의 것들이 죽는 애네들이 있더라. 오케이? 얘는 3야. 3형은 초기 사망률이 높은 생물들. 그런 생물들이 누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되게 다수를 낮춰. 굴 알아요? 굴? 굴? 그 먹는 굴이요? 먹는 굴. 굴들의 그 단단한 껍질은 그냥 얘가 원래 있었던 껍질 안에 들어가서 보호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얘네들이 자손을 번식시킬 때 그 유생들이라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불어내요. 왜냐면 어차피 걔네들이 큰 생선들한테 먹힐 걸 아니까. 그래서 초기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엄청나게 많은 다수의 자손들을 생산시키는 형태들이 이 3형입니다. 얘를 우린 굴형이라고 해요. 굴타입. 얘를 그러면 원 타입을 볼록형, 눈에 보이는 형태 그대로 볼록형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할까요? 사람형. 네, 사람하고 유사해요. 사람형이라고도 해요. 원 사람형. 그다음에 3는 초기 사망률이 높은 형태. 그래서 자손수를 많이 낳는 형태. 그죠? 이 원형은 사람형이다 보니까 초기 사망률은 높지 않아. 그지? 어느 정도. 근데 거의 어떤 설명으로 얘기하냐면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연령에 의해 사망률이 생기더라. 사망률을 갖더라.
외부 어떤 자극, 외부한테 먹힌다거나 그런 것들보다는 생물학적 연령을 다 하고 죽는 형태들의 특징을 갖는 게 1형이다. 그죠? 그럼 1형도 아니고 3형도 아닌 그 중간 단계가 2형입니다. 2. 가운데 2형. 자, 2형의 경우는 일정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뭐 나이가 젊든 아니면 나이가 늙든 일정한 거의 그 뭐야 직선형이잖아. 그래프가 감소된 그래프가.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네,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일정한 사망 비율을 각 시기별로 갖는 거야. 오케이? 10대 때에서 20대로 넘어갈 때,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갈 때, 30대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그 10년의 사이별로 일정한 사망률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들의 개수를 가지는 거. 일정한 사망률을 갖는 생물 종류. 어떤 아이들이 투형이냐면 다람쥐들이 그렇대. 연구해봤더니 다람쥐들. 그죠? 그리고 1형은 거대 포유류들, 사람 같은 경우 그런 게 거대 포유, 대형 포유류들이 그렇고 히드라나 조류나 다람쥐, 소형 포유류들이 2형이고 3 형태들은 자 초기 사망률 되게 많지만 그죠? 그래서 되게 많이 자손을 낳게 하는 형태들 굴이나 어류들이 있대요. 히드라가 뭐예요? 히드라 몰라요? 히드라? 실존해요? 머리 세개 되는 거. 우리 뭐 이렇게 그 게임 그 아이템에 해당하는 그 게임 그 캐릭터처럼 게임 생각할 수 있는데 검색해보다 보면 그 게임 그 캐릭터의 그 아이가 제일 먼저 나오긴 해요. 근데 이렇게 담수 물속에 살고 있는 강장동물입니다. 자포동물이라고 돼. 이게 뭐지 볼까?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 그 히드라는 게임 아이템이고 얘는 출합법을 번식해서 이렇게 물속에서 민물 안에서 이렇게 번식해. 여기 조그마한 데다가 그리고 입하고 항문이 똑같아.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킨 거 나머지를 뱉고 우리는 그러면은- 지가 된 거야. 그럼 입으로 우리는 똥 바통에서 싸요? 가잖아. 입으로 똥 싸요? 입으로 똥 싸요. 더러워. 먹고 나머지는 흡수를 하지만 남은 것들은 여기로 뱉어내는 거. 이거 항문이 한결같은 한쪽이 있는 아이들. 진짜 우리 그러다가 진화가 됐죠.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진짜요? 그럼 저희 먹고- 똥꼬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 똥꼬 상상의 나리만 펼칠게요. 상상의 나리만. 쌤 얘가 먹고 체생 싸는 능력이 건 뛰어나요. 따로 맞아요. 먹고 싸는 건 따로 있는 거고 우리는 진화가 됐기 때문에 얘는 진화가 덜 돼서 먹은 거 흡수하고 안 남은 건 이제 바로 뱉어내는 이과 똥꼬가 같이 있더라. 대단한 거. 자, 그런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나왔는데 얘는 문제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 거고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 설명하기 전 개체군 내 상호작용을 먼저 설명할게요. 아까 상호작용 설명한다 했으니까. 졸려요? 졸려요? 살짝 끌게요. 이문 열면 안 돼요. 문 열어도 돼요. 음료수 갖고 왔는데 아니, 몇분 안 쌤 남았어. 배달 왔어요. 왔다 갔다. 쌤 배달 왔어요. 아, 중요하지.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기다리시고 계시. 왔다네, 왔어. 아,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생장곡선하고 생존곡선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주기적 변동 넘어가기 전 개체군 내 상호작용하고 군집 내 상호작용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설명을 해주고 오늘은 퇴근할 것 같아요. 바로 퇴근 아니고요. 잠깐만 기다려요. 자, 개체군 내 상호작용과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 용어들이 좀 나올 건데 개체군 간 상호작용 두 개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인데 우리 한국말은 한 글자 차이로 엄청난 어감의 차이를 많이 갖고 오죠. 개체군들끼리의 사이작용인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말로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오빠! 주문 알지? 자고 있어요. 주명아! 자, 여기는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군집 내. 오케이?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니까 군집 내 상호작용. 뒤통수에 눈이 달린 것처럼 영문지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기가 좀 쎄했어요. 그래서 걸어봤더니 네,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오빠 정신 차려. 주명아 정신 차려. 자, 그리고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특정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개체군. 그죠? 개체군은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그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있냐 일단 개체군의 상호작용을 먼저 설명해 줄게. 얘네들은 뒤에가 다 제로 끝나. 웬만해선 제로 끝나. 오케이? 근데 군집 내 상호작용은 제로 끝나진 않아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공생, 어떤 거는 기생, 어떤 거는 포식과 피식. 오케이? 예,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뒤쪽에 나오니까. 제로 끝나는 것들이 개체군 내에서 특정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그 집단,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 하나하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텃세가 있어. 텃세. 텃세를 다른 말로 세력군제라고 해.
자, 야생의 환경, 우리의 일반적인 이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라이브한 야생의 환경에서는 우리는 좀 연약한 애들은 좀 살펴주고, 그죠? 이거는 이제 사회하의 산물이야. 실제 생 야생에선 그러진 않아. 내가 먹을 것도 바쁜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태어났다는 건 좋은 유전자고, 나의 이 좋은 유전자를 그 다음 대대손손으로 번식시키기 위해서, 종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유익하게 나한테만 유리한 것들을 계속 뭔가 획득을 해야 된다는 게 이미 이 DNA상에 내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텃세라고 하는 형태 뭐냐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여기서 같이 태어났던 똑같은 종인데 이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먹잇감이 부족했다거나, 그죠? 이 바운더리 언더리 안에 막 들어올동말동해. 또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좀 비실비실한 애들이야. 은어. 그죠? 비실비실해. 얘가 태어났는데 좀 연약해. 그럼 걔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일부러 어느 정도 소화 잘 되게끔 씹어가지고 얘를 먹여가지고 얘를 살린다? 택도 없어. 야, 너 양분 부족해? 너 못 살겠어? 야, 그럼 너 죽어. 너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차라리 네 먹을 거 대신 먹어서 살 거야. 개인의 이익 추구. 이런 식이야. 이게 진짜 생야생이야. 진짜 팩트야. 왜냐면 자신의 유익한 정보를 그 다음 자손에게 전달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정 공간을 확보하면서 다른 개체 침입을 막거나 연약한 개체 침입을, 그죠? 다른 개체 침입을 막거나, 그죠? 연약한 애들을 보호 살펴주지 않는 형태들이 이게 텃세입니다. 오케이, 텃세. 그래서 일정 지역에 유익한 어떤 그냥 살아남기 유리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이 그 다음 종을 퍼뜨리는데 유의미하도록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게 텃세 제도라고 한다면 텃세. 그 다음 뭐냐면 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얘들끼리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얘네들끼리 순위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죠. 랭킹. 그 다음에 리더제. 이 두 종류를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순위제는 뭐냐면 순위제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힘의 순서를 약간 갖고 있어. 비슷비슷한 힘의 순서를 갖고 있으니까 일정 시기에 다 싸워서 다 얘네들의 어떤 힘과 전체적인 어떤 순서를 다 매겨놔. 오케이? 다 토너먼트식으로 싹 다 그 순서를 매겨놔서 그 힘의 순서에 서열 그대로 생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먹이를 먹기도 하고. 그래서 닭들이 그래, 닭들이. 그래서 이 닭장에 일정 지역에 막 이렇게 얘네들이 뭐 새벽에 꼿꼿해 무는 것 같죠. 근데 걔네들끼리 나름대로 야 오늘 그 파이팅 하는 날이야. 그래서 싸워서 싸운 다음에 힘의 순서를 다 매겨놓는 거야. 오케이? 다 매겨놓은 상태에서 주인네가 먹이를 주잖아. 그러면 주인네가 준 먹잇감을 먹으러 오는 순서들이 다 달라요. 힘의 순서가 제일 높은 애들이 먼저 먹는 거고요. 힘의 순서가 낮은 애들이 나중에 먹는 거야. 일본 원숭이들도 그래. 원숭이들도 걔네들이 어느 일정 시기에 싸우는 시기가 있어. 싸워야 해. 얘네들끼리 싸움의 순서를 정하는 거야. 그래서 힘의 순서 1부터 얘네들 10개체다. 그럼 1부터 10까지의 힘의 순서가 다 있고 그 힘의 순서대로에 따라서 생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먹이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순위제야. 모든 개체가 다 힘의 순서가 있는 거야. 모든 개체들의 힘의 순서를 잡아놓은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그 무리를 이기는데 그 개체가 생존하게끔 하는데 더 유의미하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룰대로 따라가는 거지. 이게 순위제라면 리더제는 뭐냐면 기러기나 철새들이 많이 이런 리더제를 갖는데요. 얘는 리더는 리더와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들끼리의 힘의 순서는 없어. 그냥 리더를 따라가는 거야. 오케이? 얘가 10개체가 있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10개체가 있을 때 1부터 10까지의 순위제는 모두 다 힘의 순서를 다 매겨놓은 상태라면 리더 너 짱 먹어. 그리고 우린 다 무조건 따를게. 2, 3, 4, 5는 거의 동등한 관계야. 동등한 관계. 무조건 너를 따를게. 너의 의견을 다 따를게. 이렇게. 오케이? 리더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다 힘의 순서들이 없고 비등비등한 관계야. 리더는 그러면 어떤 애냐? 가장 짱이 먹는 거냐? 아니, 가장 일진 활동을 많이 하는 애가 먹는 거야. 그러지 않고요. 경험이 많은 자야. 경험이. 그러니까 이주를 해봤던 경험, 철새들 같은 경우에 어디 대륙을 건너봤던 경험, 그 경험이 많은 자들, 그 무리를 이끌어봤던 경험이 많은 자들, 짱 빼고서는 다 힘의 순서는 없어. 그게 리더세요. 그걸 걔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걔네 언어로 이야기하겠지.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고. 걔네 언어로 이야기를 하거나 느껴지는 어떤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게 있겠지. 그래 딱 봐도 좀 잘 나가 보이는 얘가 있을 거 아니야. 잘 싸우지는 마시고요. 여튼 그런 식으로 순서를 잡아놓다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가족생활 제도를 보이는 애들도 있고요. 사회생활제, 가족생활제, 사회생활제. 사회생활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업입니다. 분업. 그죠? 그래서
여왕벌, 그죠? 여왕개미, 그죠? 일벌, 일개미,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 전체를 위해서 막 뭐 포식자가 막 달려들어. 나의 어떤 그 뭐야 벌집을 그죠? 막 해치려고 해. 그러면 장렬이 그 전체를 위해서 전사해. 나를 뜯어먹고 나는 여기를 방어해야 되겠어. 일벌들이 다 그렇죠. 일개미들이. 그리고 전체 무리를 위해서 이 그 생식에 주동하는 여왕벌이랄지 여왕개미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업화된 형태로 전체 그룹을 유지시키는 게 사회생활 제도입니다. 네, 분업화된 일개미, 그죠? 여왕개미, 그죠? 여왕벌 이런 것들, 개미나 벌들이 이런 형태가 사회생활 제도예요. 가족생활 제도는 뭐 미어캣도 가족생활 제도 또는 뭐 사자나 여기 써져 있긴 한데 얘네들은 어떤 거냐?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가족이 함께 생활해. 이 새끼가 독립할 때까지, 자손이 독립할 때까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포식자들, 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라이벌 경쟁에 해당한 얘네들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을 때 막 공격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아빠가 가고 막 이렇게 뭐 두리번 이렇게 경계를 쓰면서 보호를 하는 형태로 이제 경계 군무를 쓴다거나 미어캣들도 그래요. 일정 하나의 집단이 가족의 어떤 유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이 분업화되는 상태들. 그런 게 가족생활, 제비들 알죠? 엄마가 이제 막 이렇게 아빠가 막 밖에서 막 이렇게 하고 먹어갖고 날리는 역할들 하는 거죠. 엄마는 이제 알 낳으면 땡이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분업화되는 형태들이 애체군내 상호작용입니다. 여기는 제제제로 끝나죠? 근데 여기는 제제제로 안 끝나요. 그래서 군집 내 상호작용을 설명을 한번 할게요. 넘겨봐. 아니 중님 진짜 끝내셔야 돼요. 2분 남았는데 이거. 자, 236쪽 있는데 내가 준이 의견을 들어서 갑니다. 수업이 1분 남았는데 1분 안에 이 5개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63쪽 하고요. 265쪽이랑 에너지 흐름 같은 것까지를 좀 가서 5단원을 큰 획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좀 잡고 3월부터는 우리가 앞단원부터 들어갈 거야. 전에 이야기를 했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3월 1일 안 쉽니다. 3월 1일하고 일 안 쉬어요. 쌤 저도 그때 쉬게 해준다면서요. 그때 엄마들한테 문자 돌렸어. 자, 문 닫아봐. 너 때릴 거 아니야. 문 닫아봐.